안녕하세요. 안유아 교수입니다. 오늘은 제가 미국의 트럼프 개혁, 트럼프의 도지 개혁, 이것을 주제로 갖고 왔습니다. 사실 원래는 이 주제를 생각하지 않았는데 많은 지금 나오는 내용들이 사실 한국보다 해외에 더 많습니다. 근데 그런 내용에 대해서 법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개인적으로 관심이 굉장히 컸어요. 근데 제가 정리가 잘 안 돼서 이 김에 한번 정리해보자 정리를 시작했고, 오늘 이 김에 제가 생각하는 바를 여러분과 같이 공유하려고 합니다. 지금 트럼프가 하고 있는 많은 문제들이 많은 법적인 이슈도 있지만 그저 미국 전체 사회를 뒤흔드는 게 아마 도지 계획일 것 같아요. 과거에 예를 들면 어떤 우리가 공무원 아니더라도 사람을 마음대로 자르고 한순간에 뭐 나가라면 나오고 들어오고 들어오라 이러면 많은 사람들이 이런 거는 중국에서 보통 일어난다고 생각해요. 제가 한국 와서 느꼈던 거는 많은 분들이 중국 공산당 일당 정부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중국은 뭐 시진핑 주석이 대표잖아요. 전체 공산당 정부 대표는 국가 주석이기도 하고, 그렇죠. 상무위원 7명 상무위원 중에 또 당석이고, 그러니까 이런 무속 권력을 막 휘두르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공산당 정부야말로 뭐 한 개 기업이 없어지라면 없어지고 한 사람이 없어지라면 없어지고 뭐 이런 것들을 보통 얘기를 그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극단적으로 더 예를 들면 북한 이런 북한 체제 같은 데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우리가 이렇게 일반적으로 생각했잖아요. 근데 지금 전 세계에서 자본주의 표본이면서 또 민주주의 표본이기도 한 미국, 그리고 전 세계 많은 나라 국민들이 미국 꿈을, 아메리칸 드림을 가지고 있을 정도로 미국에 가는 걸 좋아하고 미국에 유학하는 걸 좋아하고 미국에서 시민권을 얻는 걸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가장 미국이라 하면 사람들이 좋아했던 게 자유잖아요. 그리고 인권 보장.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생각했던 미국이 그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공무원이라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 이렇게 하루아침에 지금 국제개발기구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아침에 내일부터 출근할 필요 없다. 그리고 조건을 제시하는 거죠. 8개월 월급 보상을 받을래? 아니면 소송하면 우리는 똑같이 한다. 대응할 준비되어 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루아침에 그냥 자기가 일하던 직장을 갈 수 없는 상황이 연출되는 이 상황.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미국 거기서 잘린 사람들이 이런 유튜브에 많이 나와요. 막 울고 불면하면서 하루아침에 직장이 잘렸다. 그리고 내가 하던 일은 무엇이었는데 어떤 일이었는데 지금 하루아침에 내가 일자리를 잃었다. 이런 미국 유튜브에 많이 올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온 내용 중에 이런 게 있어요. 도지 이런 지금 6명이 하잖아요. 그래서 들어와서 대화를 나눈대요. 15분간 시간을 준다고 합니다. 네가 이 조직이 왜 필요한지를 설명해라고 한대요. 근데 그게 설득이 안 되면 그냥 정리 대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렇게 쭉 나오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상황을 만약에 한국에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예를 들면 지금 조금 예를 들기 애매해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저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어쨌든 대통령이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예를 들면 여기 이재용을 예를 드는 게 적합한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의 엄청난 기업가를 앞에 내세워서 이런 정부 효율팀을 만들고 네가 우리 정부에 있는 이런 비효율적인 기구가 있는지, 그리고 그 공무원들이 비효율적으로 필요 없는 공무원들이 있는지 예산을 삭감하는 이런 직을 맡겠다고 상상해 보세요. 한번. 그게 누구든 간에 한국 기업인 이 기업인이 아마 이 윤석열 대통령 되는데 어마어마한 뒤에 자금을 댔다는 사람일 수도 있죠. 그 사람이라고 칩시다. 어떤 기업인이. 근데 그 기업인이 이런 역할을 한국 사회에서 맡았다고 합시다. 어떻게 될까요? 상상 불가능한 일이잖아요. 그리고 한국은 법규가 있지만 공무원이 이렇게 공채로 공무원 시험을 봐서 뽑잖아요. 결국 공무원이라는 게 월급이 높은 자리 아니잖아요. 근데 그 월급이 높지 않은 자리로 가는 이유는 하나는 안정적이다.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그 기업에 가지 않고 기업보다 월급이 낮은 공무원이 가는 이유가 안정적이라는 거잖아요. 두 번째는 연금이잖아요. 공무원 연금. 이 두 개를 보고 가는데 이렇게 미국처럼 하루아침에 너 내일부터 오지 마. 이런 조건을 받아들일래? 이러면 과연 그렇게 엄청 어려운 공무원 시험을 뚫고 수천 명대 일
비율로 언론 이런 사람이 이렇게 정리한다고 했을 때 상상 가능한 일입니까? 중국도 똑같아요. 중국도 공무원 시험 엄청 어려워. 중국이 사람이 더 많잖아요. 사람. 그러니까 더 어렵죠. 공무원에 붙는 거는 하늘의 별 따기처럼 어렵죠. 근데 그런 사람들을 예를 들면 시진핑 주석이 마윈을 내세워서 혈율부를 만들고, 마윈이 중국에서 옛날에 이런 이미지였어요. 관료기관이 이런 비효율적인 걸 내내 변하지 않아? 그러면 내가 변화시킬게. 대표적인 은행이에요, 은행. 그래서 그 성과도 냈고, 지후보, 알리페이 이런 게 나오기 전에는 중국 사람들이 은행 가면 줄을 엄청 길게 섰어요. 힘들었어요. 그 다음 병원도 가서 아침 7시에 가도 병원 줄을 섰어야 됐어요. 결국 예금 이자율도 되게 낮았어요. 이 국민들한테 주는 예금률이. 중국이 2010년까지 경제 성장 10% 넘어가는데 이자율은 3%밖에 안 줬거든요. 한국은 2자리 이상 성장할 때 이자율이 8% 넘어졌어요. 이런 거 봐도 답이 나오죠. 근데 마윈이 얘네 이런 걸 계약 안 하면 내가 할 거야 해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런 역할을 했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윈이 이런 역할 중국은 상상 불가능합니다.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중국에도 이런 일이. 근데 미국에서 우리가 말하는 그 자유민주주의 미국에서 이런 일이 절대 없다고, 상권 분립이 미국에서 하루아침에 공무원들이 길거리에 나왔는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게 저 개인으로서는 상상 불가능하고, 이게 논리적으로 어떻게 될까 제가 굉장히 궁금했어요. 특히 법적인 이슈. FBI, CIA 이런 사람 나와서 시위하고 있잖아요. 9천 명이 넘어 나와 지금 시위하고 있고, 우리는 일론 머스크한테 표를 주지 않았다 이런 시위를 하면서 어떻게 이런 국가 비밀 기구에 이렇게 마음대로 접근해서 이런 데이터를 마음대로 AI로 돌릴 수 있냐, 이런 엄청난 사법권 침해 이런 소송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민주당 쪽에서 많이 하고 있지만. 자, 그래서 저는 모든 걸 떠나서 이걸 논리적으로 저를 설득할 만한 걸 찾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노력이, 저는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이 트럼프의 행정명령을 통해 하잖아요. 그래서 도지에 대한, 이 도지 기구에 대한 행정명령을 자세히 봤어요. 이걸 봐야 헌법 및 법률 위반했는지 판단할 수가 있잖아요. 되게 교묘하다고 해야 되나? 아니면 누가 이렇게 제안을 해줬는지는 모르겠어요. 트럼프 밑에 똑똑한 사람들이 많으니까 아마 누가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체제를 가지고 하자라고 제안했는지 모르겠는데, 도지 이 행정명령을 보면은 1월 21일에 서명했잖아요. 대통령 직속 정보효율 서비스의 설립 및 운영. 이 행정명령 이름이 대통령 직속 정보효율 서비스의 설립 및 운영입니다. 이 행정명령 이름이. 자, 이거 어떻게 했냐면 논리, 법적인 근거를 갖고 가야 되잖아요. 마음대로 못하는 거잖아요. 보니까 이 행정명령의 목적은 법적인 틀을 어떻게 만들었냐면, 버락 오바마 행정부 때 만들어진 미국 디지털 서비스, USDS입니다. 약칭이. 미국 디지털 서비스 조직을 갖고 왔어요. 그 오바마 때 미국 디지털 서비스는 우리말로 쉽게 하면 뭐냐면, 미국의 이런 연방기구의 IT 서비스 부서라고 보면 돼요. 이런 디지털 서비스 IT국이라고 보면 돼요. 정부의 IT 부서라고. 그래서 미국 디지털 서비스 이 조직을 갖다가 인수를 해서, 정부, 여기서는 인수라는 게 인수합병 말하는 게 아닙니다. 갖다가 미국 정부 효율 서비스 도지로 정하고, 이걸 원래는 오바마 때 USDS, 미국 디지털 서비스는 백악관의 예산관리국, 약칭 OMB입니다. 백악관 예산관리국 OMB 산하에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대통령 행정명령을 통해서 이 USDS 조직을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한 거예요. 백악관 비서실 직속으로 했고, 이 미국 정부 효율 서비스 USDS 산하에 팀을 만들었어요. 이 팀이 도지 팀입니다. 한시적인 존재예요. 임시팀이에요. 임시팀. 그래서 한시적으로 근무하는 특별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을 채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특별 공무원이고, 거기 6명도 특별 공무원이에요. 그래서 특별 공무원으로 이 사람들을 도지팀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게 법적인 틀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첫 번째 이 조직의 법적인 틀입니다. 그래서 2026년 7월 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 다시 말해서 26년 7월 4일까지 트럼프 공무원 계획이 완료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는 각 부처는 어떻게 협력하게 했냐면, 각 부처별로 여기 재무부, 교육부, 소비부 이런 데서 반드시 4명으로 내부 도지팀을 구성해야 돼요. 이 안에 리더급이 있어야 돼요. 임원급이 있어야 되고, 엔지니어가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인사, 이 부처의 인사 책임자가 있어야 되고, 이 부처의 변호사 4명으로 구성된 각 정부 부처별로, 한국말은 기획재정부의 도지팀이 내부 사람으로 4명 구성된다는 거. 이거는 IT 전문가, 변호사, 인사, 리더, 임원 이런 사람을 한 명씩 빼가지고 일론 머스크의 도지팀에 협조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USDS와 각 정부 부처 도지팀이
협의를 거쳐 이렇게 진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내부에서 4명이 각 부처별로 4명이 도지팀 이 사람도 그 내부를 가장 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리고 각 부처는 다 누구예요? 트럼프가 임명한 장관들이잖아요. 상무부, 뭐 재무부, 교육부 모든 부처가 다 누가 임명한 장관이에요. 트럼프가 임명한 장관이죠. 엄청나게 자기가 장관으로 가서 그 안에 도지팀 4명을 어떤 사람을 만들 거예요? 최대한 여기 협력하는 사람으로 뽑아서 만들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힘을 딱 갖고 가는 거예요. 모든 걸 다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도지팀의 리더들은 각 기관 장악에 정부 효율화 어젠다의 이행 방안을 조언하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최대 한도 내에서 모든 기록과 IT 시스템 이런 권한을 USDS에 부여하는 거예요. 이 행정명령에 돼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의 목표는 3개입니다. 정부의 비용을 감축한다. 두 번째, 인원을 감축한다. 그리고 앞으로 정부의 부처를 없앤다. 현재 데이터로는 미국 연방정부가 16,000개 부처가 있고요. 공무원이 225만 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처를 정리하고 공무원 225만 명을 30% 이상을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225만 명이 월급만 1년에 2,100억 달러 준대요. 3분의 1 이상이 정리될 것 같아요. 월급으로만 한 1,000억 달러 전략할 수 있고 정부 부처를 99개로 정리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없어지기 때문에 예산도 전략하고 정부 비용 지출도 줄이겠죠. 그래서 이렇게 미국의 지금 국내에서는 감세 정책을 취하잖아요. 감세는 뭐예요? 재정 소득이 줄어들잖아요. 그런 재정 소득 적자를 일단 정부 부처 감축으로 인원 감축, 기구 감축, 비용 감축으로 상당 부분 커버하겠다라는 거고 관세를 늘려서 또 정부 적자를 커버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국내는 감세로 가겠다는 기업들한테 부담을 최대한 줄여가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첫 번째 타깃을 삼은 게 미국 국제개발처 USAID잖아요. 근데 여기에서 AI로 돌려가지고 찾아낸단 말이에요. 폭로된 것들 보면 여기 힐러리 클린턴도 들어가고 빌 게이츠도 관계되고 우리 보기에 그렇게 고상하고 위대했던 사람들이 다 여기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놀랍게도 지금 빌 게이츠가 엄청나게 지금 이미지 타격받고 있고 이 사람 했던 재단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 기부재단 역할을 했냐 이런 것들이 일론 머스크로 다 밝혀지면서 결국 지난번에 그 낸시 대만을 한바트면 전쟁 바다로 휩쓸게 할 뻔한 낸시 이런 사람들 얼마나 부패한지 이런 게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원상이 미국 국제개발처라는 거예요. USAID. 그래서 민주당 중심의 이런 고위 관계자들이 뇌물 받았고 꽤 많은 지위 높은 사람들이 매년 수천만 달러의 돈을 근거 없이 가져간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난 겁니다. 국방부도 이번에 들어가 봤는데 커피잔 하나가 1,200달러. 밀차 하나가 뭐 한국 돈으로 막 1억 5천 막 이렇게 하고. 말도 안 되는 가격이 막 쓰여진 거예요. 수많은 사례가 나옵니다, 지금. 어이없는. 그리고 일론 머스크가 2월 11일에 백악관에 트럼프 그 애기 업고 가가지고 트럼프 옆에 앉혀놓고 그 기자회견했는데 웃기는 일이 정말 많이 발생했는데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실수한 게 있었어요. 이게 AI로 찾다 보니까 AI가 불정확할 때 있잖아요. 그게 가자지구가 나오는데 5천만 달러를 매년 가자지구에 지원해서 콘돔 5천만 달러 콘돔을 보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그걸 뭐라 했냐면 매년 보내는 5천만 달러의 콘돔을 가지고 팔레스타인들이 폭탄을 제조했다는 거예요. 그게 테러의 원흉이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기자회견에서 기자들이 네가 말한 게 잘못된 거다. 여기서만 가자지구가 팔레스타인 가자지구가 아니고 아프리카에 있는 아주 작은 가자지구다. 그리고 그 예산이 어디에 쓰였냐면 에이즈병. 여기 아프리카 에이즈병이 많잖아요. 에이즈병 환자들을 없애려고 그렇게 쓰인 거다. 콘돔 보낸 거다. 이렇게. 그래서 기자들이 일론 머스크가 네가 이렇게 실수하는데 앞으로 네 말을 어떻게 믿냐. 또 쿨하게 인정해요. 앞으로나 이렇게 잘못 말할 수도 있나 그때그때 교정하면 된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는 공식 대변 창구를 통해서 정기적으로 이런 발표를 하고 잘못된 건 바로 그게 앞으로 주로 도저히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앞으로 왜냐면 자기가 이렇게 애를 어깨 위에다 들고 와서 자기 시간일 때 나와가지고 이렇게 임시로 맨날 기자회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도저히 이런 채널을 통해서 하겠다라는 건데 어쨌든 이런 우프한 상황도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 행정명령을 보면서 굉장히 머리를 잘 썼다. 그래서 이번에 미국 노동부에서 사법부에 소송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도지팀이 소비관리국, 노동부, 교육부가 이렇게 국가 민간기구의 데이터를 이렇게 마음대로
접근해서 하는 게 이게 위헌이다. 사법부 법에 위반되는 거다. 이렇게 소송을 했어요. 지금 소송이 엄청 많이 들어옵니다. 다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지만 일단 의회 입법권 침해, 그 다음에 불법 이민자들을 방출한다고 하지만 이번에 제일 타격 준 게 출생 시민권 폐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바로 위헌이다. 그 미국의 연방 헌법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거는 이게 14타 수정 헌법의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행정명령이 완전 위헌이라고 효력 중단을 요청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지의 권한이 너무 확대됐다. 그래서 재무부 같은 이런 민간기구 결제 시스템에 이렇게 접근하게 하는 거는 연방법 위반이다. 그리고 국제개발처 이거 해체하는 거는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행정부가 개발처를 해체한다는 거는 법적인 이슈가 굉장히 많은 이슈이기 때문에 법원에 중단할 것을 요청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연방 공무원들을 퇴직 유도하는 거는 연방 농무원 노동조합의 지금 소송으로 지금 연방지법에 보류되고, 그 다음에 정부 예산 동결하는 것도 워싱턴 DC 연방지법과 캘리포니아 연방지법이 각각 가처분 신청을 해서 보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법적인 논란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발생을 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에 그 노동부가 사법부에 제기한 이 도지의 소송은 사법부에서 도지팀의 손을 손들어줬어요. 맞다. 이건 불법이 아니다. 승소를 해서 그 일론 머스크가 자기 트위터에도 올리기도 했어요. 지금 법적인 힘을 많이 얻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서 첫 번째로 저한테 인식의 변화 이런 가져온 거는 미국에서 이런 일이 이루어진다는 거는 전 세계에 주는 메시지가 엄청 강하다. 제 생각에 많은 나라에서 뜨끔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나만 할 수 있는 나라가 몇 개 있을까요? 미국이 이 정도일 줄 상상도 못했죠. 사실 미국이 로비가 법적으로 존재하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맨날 미드에서 보는 FBI, CIA 저는 정말 많이 보는데 특히 넷플릭스에서 많이 보는데 마지막에 빌런이 누구예요? 항상 FBI, CIA 안에 내부 사람이었어요. 고위임원. 항상 그렇게 끝나잖아요. 그 사람을 척결하는 걸로. 그런 것만 봐서도 어느 정도 부패가 있다는 건 존재했지만 밝혀진 것들이 이 정도일 줄을 몰랐다. 선박 하나 만드는데 군함용으로 쓰는 선박 하나만 막 80억 달러 쓰고 가자지구에 이런 항구람 만들어주는데 한 달 만에 다 망가지고 막 이런 허술하게 일을 할 줄은 상상도 못했죠. 그런 면이 되게 놀랐고, 그리고 미국이 이렇게 했으면 전 세계에 주는 시범 효과가 엄청 크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공무원들을 포함해서 특히 그 국가 각 당, 정치, 당 사람들이 엄청 뜨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런 생각해요. 저는 이렇게 사회라는 게 발전하면서 AI가 왔어요, 여러분. AI 사회가 오면서 확실하게 변화되는 게 있어요. 예를 들면 비트코인이 나왔잖아요.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의 가장 큰 차이는 어디냐면 투명성입니다. 이게 대표적인 사례라고 보면 돼요. 이게 어쩌면 지금 일론 머스크 도지가 보여주고 있다고 보면 돼요. 투명성이에요. 중앙화, 탈중앙화 차이가 어디예요? 왜 비트코인 나왔죠? 왜 중앙화된 체계를 탈중앙화 조직이 상당 부분 대체하려고 했죠? 우리가 도라는 게 지금 도라는 개념이 나오잖아요. 블록체인에서. 분산화된 사회 조직. 이 차이가 투명입니다. 투명성. 그래서 앞으로 세계는 중앙화와 탈중앙화 싸움으로 갈 거예요. 화폐는 법정 화폐와 비트코인 싸움으로 갈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 AI로 다 갈 거예요. 가면은 AI 가장 큰 사회 변화 중 하나가 투명성입니다. 이번에 일론 머스크 6명이 주 80시간 일하면서 거기서 밤잠을 자면서 1월 20일 지금 며칠이 지났어요. 이제 한 20일 넘었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성과가 나왔잖아요. 이 며칠 만에 이런 국가기구 상대로 225만 명을 상대로 이런 일을 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이게 AI만이 가능한 겁니다. AI 힘이 이렇게 세요. AI 모든 걸 다 찾아내요. 중국은 기술검사위원회에서 이 일을 합니다. 당원을 감시해요. 누가 부패한가 안 부패한가 이런 비슷하게 이렇게 하는데 사람이 내려가요. 그 기구로. 그래서 이렇게 며칠 동안 있으면서 검사한단 말이에요. 다 장부를 가져오고 다. 근데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AI로 그냥 한순간에 해버리는 거예요. AI로 하기 너무 쉬운 거예요. 한국은 모든 공무기관에 다 감사가 있잖아요. 감사 힘이 엄청 세잖아요. 저기 저 감사원이 있잖아요. 감사원. 그 사람들 힘이 얼마나 셉니까? 이번에 윤석열 헌법재판 거기서도 거기 사람이 거기 공무원 나와서 보세요. 그 사람 태도나 자세를 얼마나 그런 거 보면 얼마나 힘이 센지를 알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필요 없는 거예요. 그냥 AI로 며칠 만에 그냥 모든 문제를 다 찾아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모든 국가 정부에 이런 걸 준 거예요. 와, 이제는 AI를 써서 한순간에 찾아낼 수 있다. 막 쉬워진 거예요. 제 생각에는 모든 국가에서 분명히 이렇게 할 거예요. 근데 그거 미국처럼 이렇게 대놓고 도지라는 걸 만들어서 할 건지
아니면 뒤에서 은밀하게 할 건지 그 차이예요. 근데 트럼프 자체가 모든 걸 다 내놓고 하는 사람이니까 전체 이 트럼프 정부의 스타일이 다 드러내놓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많은 국가와 이런 데서는 드러내놓고 하지 않지만 분명히 이미 시작됐다. 그리고 많은 기업들도 이거 도입할 수 있어요. 기업들도. 이거 기업들도 이제는 우리가 보통 회계감사를 쓰잖아요. 근데 회계감사는 대외적으로 법적으로 필요해서 상장회사 같은 경우 반드시 회계감사 받아야 되게 법적 여건에서 하지만 자체도 주식제 회사는 CEO와 이사회가 분리되어 있잖아요. 그럼 이사회가 CEO가 일을 제대로 하는지 거기 고위 임원들이 제대로 일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다 이제 AI로 순간에 발견할 수 있어요. 돈이 어디로 가고 그래서 앞으로 기업, 정부 포함해서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순식간에 찾아낼 세상이 왔다. 그래서 정부 효율성뿐만 아니라 투명성 제고가 빨라지게 됐다. 그 계기를 줬다. 이겁니다. 첫 번째 저는. 이제는 마음만 먹으면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왜? 모든 게 다 은행을 통해 거래되잖아요. 금융기관 통해 거래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중국에서 CBDC 한 데서 전 세계에서 지금 공산당이 사람들 감시하려 CBDC 한다고 했는데 굳이 중국이 아니더라도 은행 중심의 글로벌 금융 체계에서는 이제는 AI로 모든 사람들이 모든 걸 다 추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부패, 안 부패하든지 마음 먹으면. 그래서 더 투명해지는 세상이 왔고 앞으로 모든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앞으로 반대로 힘이라는 거는 한쪽이 너무 쏠리면 반대 균형이 와요. 그러니까 앞으로 탈중앙화가 더 빨리 진행될 거예요. 그래서 AI 감시에서 벗어나려는 힘이 더 커질 거야. 제가 지금 책 쓰는 주제 중에 주제가 이겁니다. 균형. 앞으로 이 균형을 중앙화와 탈중앙화의 균형. 전통 법정화폐와 가상화폐 이게 다 이 싸움이에요. 이런 것들이 제 책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세상이 이쪽 세력이 근데 그 방아쇠를 트럼프가 땡긴 거예요. 그래서 이 힘이 더 커질 거예요. 앞으로. 그래서 제 책의 결론 중에 하나인데 앞으로 가상국가가 커질 거예요. 가상국가. 제가 늘 영화를 추천하잖아요. 영화. 지난번에 화이트 타이거를 추천해서 어느 회장님이 그걸 다 봤다고 해서 너무 감사했는데요. 제가 추천한 영화 보셔야 될 수 있으면 넷플릭스에 가면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이라고 있어요. 그게 그 이탈리아 해양 밖에 세워진 공해에 세워진 하나의 소국이에요. 이탈리아 사람 한 명이 거기가 소국을 만들었는데 그 소국이 유엔에서 국가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온 사람 대부분 다른 나라에서 있을 수 없는 불법자들이 올 거 아니에요. 다른 데서 심고 못 받는. 그래서 되게 재미있는 일이 많이 발생하는데 거기서 그 화폐 도입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게 엄청 이슈가 됐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메타버스 가상화폐 중앙화, 탈중앙화, 블록체인 이런 세상에 맞춰보면 그때 그게 지금처럼 기술이 왔으면 로즈 아일랜드 공화국에 이런 일을 고민할 필요가 없었죠. 앞으로 이런 가상 국가가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힘이 이렇게 가면 이렇게 온다라는 얘기를 지금 해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걸 느꼈고 두 번째, 많은 사람들이 일론 머스크의 안위를 걱정해요. 지난번에 총격 당했잖아요. 트럼프도. 그래서 트럼프하고 이 일론 머스크는 항상 총격 당할 확률이 엄청 높다 앞으로. 그래서 일론 머스크가 스스로 그랬잖아요. 누가 나를 죽이면 이미 다 유서 다 써놨고 후임자를 다 정해놨고 그리고 내가 죽는 즉시 물리적 생명 끝난 즉시 이상의 엄청난 비밀이 공개되면 전 세계는 이런 미국이 자체가 보존하기 힘들어진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된 와중에 미국이 갖고 있는 고첨단 기술들이 예를 들어 스페이스 X 기술만 공개해도 엄청난 기술이 공개되며 미국의 적대국에 있는 나라들이 그 기술을 갖고 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런 식으로 자기 방어를 지금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서 지금 생명 위험을 무릅쓰고 그 밑에 6명 어린 친구들 제일 어린 게 18살이고 제일 많은 나이명이 25살이라고 합니다. 다 컴퓨터 쪽의 천재들입니다. AI 천재들. 그래서 다 유서를 쓰고 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지금 일론 머스크 하는 모든 기업들이 이 리스크에 노출됐다라는 거예요.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의 리스크에 노출됐어요. 앞으로 테슬라를 포함해서 스페이스 X 포함해서 모든 기업들이 앞으로 경영, 미래, 주가 흐름이 다 이 일론 머스크라는 이 사람의 리스크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주가가 엄청나게 정치에 노출됐다고 보시면 돼요. 리스크가 더 커질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우리가 사회 개혁을 다 원하죠. 누구나 어느 나라가 투명하고 효율적이고 민주적이고 개방되고 이렇게 가는 걸 다 원합니다. 근데 이 세상은
좋은 것으로 가지는 않잖아요. 이 세상은 음양에 좋아하잖아요. 항상 빌런이 있잖아요. 우리 누구 인생 다 빌런이 있죠. 여러분 듣는 사람분은 자기 생활에 누가 빌런인지 생각해봐요. 우리 기업에도 빌런이 있죠. 우리 국가에도 빌런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사물이 발전이 모순 속에서 발전하거든요. 인생이 순탄하다, 아무 장애 없다, 발전 못해요. 국가가 순탄하다, 발전 못해요. 모든 게 다 충돌 속에서 발전하거든요. 왜 인류 기술이 이렇게 폭발적으로 발전했어요? 전쟁입니다, 전쟁. 왜 미국하고 구소련이 옛날에 세계 첨단 군사 강국이었죠? 둘이 싸우면서 엄청나게 기술을 발전시킨 거예요. 그때 우리가 쓰는 많은 인류의 우리가 지금 혜택받는 기술들이 그때 나온 기술, 인터넷 포함해서. 그리고 지금 미국하고 중국이 패권 싸움한다고 해야 되나? 어쨌든 그러면 지금 중국을 견제하는데 기술이 발전할 수밖에 없어요. 왜? 기술을 견제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음과 양의 이런 충돌 속에서 사물이 발전하고 모든 게 가요. 그러면 개혁이라는 명의를 갖고 하면은 반드시 승리하려면 목표가 어디가 아니면 모든 사람들이 전체적인 부가, 전체적인 효용. 그러니까 미국의 도지 개혁을 한다. 트럼프가. 이러면 미국의 전체 사람들, 미국 국민의 전체 이 느끼는 효용이 올라가줘야 그 개혁이 성공해요. 조사를 해봤는데 반드시 안에서 존재해야 되는 게 27%래요. 27% 사람들은 반드시 존재해야 되는 사람이래요. 그 다음에 43%는 필요에 따라 이렇게 존재하는. 근데 30%는 필요 없대요. 30%는 아예 없어도 되는. 걔네는 없어도 되는 자리. 일자리가 세 개로 구분된다. 반드시 있어야 되는 자리. 그 다음에 중견 역할하는 자리. 필요 없는 자리가 30%래요. 30%를 자르면 225만에 30%면 얼마입니까? 70만 명이 넘죠. 자, 70만 명이 거리로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미국의 블루칼라들은 지금 미국이 트럼프가 원하는 건 제조업이 미국에 들어오게 하는 거잖아요. 왜 미국에 제조업이 들어와야 되냐를 지난번 유튜브에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미국은 이제 제조업이 안 오면 중국하고 싸울 수가 없어요. 더 플로어에서 오늘의 그 상황을 예측한 게 있어요. 여기에 트럼프가 오면 그때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없었다. 오히려 대만이 더 큰 이슈로 불거질 거다. 그 얘기 한 적이 있거든요. 왜? 트럼프가 오면은 러시아하고 손잡을 거다. 트럼프 보기에는 주적이 중국이거든요. 중국이 1순위 적인 거예요. 지금 모든 게 다 중국을 상대로 가는 거잖아요. 지금 모든 것들이. 그러니까 제조업을 안 갖고 가면 미국하고 중국이 정말 전쟁이 났다 하면 중국을 못 이깁니다. 중국이 이번에 그 러시아 있잖아요. 러시아가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을 이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중국의 제조업이에요. 예를 들면 하루에 러시아가 필요한 그런 군사용에 들어가는 그런 공업 제품 이런 것들을 하루에 그렇게 빨리빨리 만들어낼 수 있는 나라는 중국 말고는 전 세계에 없습니다. 근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이렇게 전쟁이 났다 가상적으로 우리가 예상하면 빨리빨리 못 만들어내면 미국이 어떻게 중국을 이깁니까? 전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중국 속도로 만들어낼 수 있어요? 뭐 이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도 미국은 국가안보, 그래서 경제는 왜 효율성이잖아요. 안보로 갖고 간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미국은 관세를 때리면 자기네 손해인 거 알아요. 미국도. 트럼프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그걸 글로벌 공급망을 이용해서 우리가 경제의 최적의 효용 함수를 찾는 거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이제 신경 쓸 겨를이 없는 거예요. 이런 경제적으로 가장 가성비 좋은 제품을 가져오는 거 나는 모르는 게 아니고 지금 우선적인 거는 미국 제조업을 빨리 만들어놔야 된다라는 거예요. 관세를 지금 이번에 또 최근에 통과한 게 상호 관세잖아요. 내내 우리한테 얼마 하면 우리는 얼마 한다 이런 상호 관세, 뭐 FTA고 뭐 이거 없습니다. 미국이 이제 사인한 것들이 다 안 해요. 전 세계 UN 기구에서 다 탈퇴해요. 그러니까 트럼프 미국 이 길을 기점으로 세계화는 스톱이 됐고 모든 WTO를 포함해서 이런 UN의 중심의 세계 기구는 스톱이 됐어요. 어제는 각자 도생의 세상이 왔습니다. 어제 끝났어요. 뭐 세계 기구고 뭐고 다 이제 역할이 없는 거예요. 각자 도생의 세상이 온 겁니다. 이번에 그 우크라이나 보세요. 지금 러시아하고 단독으로 만났어요. 당사자의 우크라이나도 없고 그렇게 돈과 모든 걸 댄 유럽도 없어요. 중국도 지금 러시아에 엄청 불만이에요. 러시아는 중국을 견제하려고 또 트럼프하고 친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각자 이해관계에 다 그냥 자기만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우크라이나가 나토 가입 반대 공개적으로 국방부 장관이 미국 국방부 장관 루비오 다 말했잖아요. 나토 가입 반대. 그리고 2014년 이전에 영토는 불가능. 돈바스 지역이나 뭐 조금 더 돌려주고 어쨌든. 그리고 이제는 우리 지원이 없다. 그러니까 유럽이 지원하겠으면 해라. 너네 해야 된다. 뭐 이런 식이죠. 나토
돈을 내내 더 내라 안 내면 우리 빠진다.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국내에서는 일론 머스크가 국내 개혁을 하고 대외적으로는 트럼프가 지금 쉬지 않고 일을 해요. 78세 되는 어르신이. 대단한 거예요, 이 사람도. 근데 대외적으로 주로 대외하고 대내는 지금 일론 머스크가 역할하고 이래서 하고 있는데 대외는 빌런이 딱 정확하게 존재해요. 근데 대내는 만약에 지금 이런 개혁이 성공하려면 미국 국민들이 전체 효용 함수가 올라가지 않는다. 트럼프가 올라온 다음에 내가 오히려 길거리에 나 앉았다. 그리고 기업들이 이게 혜택으로 확실히 보여줘야 되는데 미국에 들어간 외국 기업들이 지금 바이든 때 사인까지 다 그런 계약서를 다 찢어버리고 우리 보조금 못 준다. 알아서 해라. 투자 내내 알아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사실은 미국 블루칼라들은 일자리가 이제 없을 거예요. 아무리 트럼프 와도 일자리가 없습니다. 블루칼라들은. 왜? AI가 다 대체하거든요. AI를 안 쓰면 블루칼라들을 쓰잖아요. 가성비가 안 나와요. 미국에서 제조업에 가성비 나오겠어요? 그 높은 월급으로? AI로 다 쓸 거예요. 그러니까 블루칼라 일자리가 없어요. 이게 모든 사람들이 효용이 떨어졌어요. 다 일자리 잃고 효용이 떨어지면 트럼프 개혁이 성공하겠어요? 못 성공해요. 그러니까 모든 계획이 성공하려면 모든 사람들이 느끼는 게 효용이 올라가야 돼요. 왜 중국 공산당 정부가 그렇게 적은 3만 명 군대로 30만 명의 국민당을 이겼을까요? 땅을 나눠주겠다고 한 거예요. 농민들한테. 그러니까 농민들은 목숨 걸고 싸우는 거예요. 내 너한테 뭐 주겠어. 이런 것들이 가장 효율적인 거예요. 근데 이런 계획이 아니면 성공하기가 힘들다. 그래서 그런 걸 앞으로 지켜봐야 돼요. 관전 포인트는 거기에 있습니다. 지금 트럼프식 개혁이 과연 전체 미국이나 사회의 효용 함수를 올리냐. 단지 비용 지출 감소? 단지 이거? 비용을 줄인다? 이거는 개혁이 성공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전체 미국 사람들이 느끼는 효용 함수를 올려줘야 개혁이 성공한다 보고요. 자, 마지막으로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70 몇만 명의 공무원이 길에 나가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거기 다 워싱턴 DC에 있잖아요. 여러분 워싱턴 가보셨죠? 미국이 경제가 안 좋으면서 모든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다 떨어졌어요. 근데 워싱턴 DC만 거의 경기 흐름에 영향 안 받아요. 그리고 워싱턴 DC에는 싱크탱크, 연구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경제가 안정적이에요. 전부 돈을 먹고 사는 사람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거기는 부동산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소비도 별로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거기서 전부 돈을 받아먹는 연구기관들도 공무원들도 그런 사람 다 거기서 집을 사고 월세 맞고 살아요. 경제가 거기 크게 영향을 안 받아요. 앞으로 어떻게 되겠어요? 벌써 데이터가 나왔어요. 2주 데이터를 보면은 워싱턴 DC의 평균 중위수 가격, 부동산 중위수 가격이 90만 달러에서 지금 75만 달러 떨어졌어요. 앞으로 그 워싱턴 DC 주변을 포함해서 소비, 지출, 부동산, 경기가 엄청 안 좋아질 거예요. 그럼 거기에 그 국가 연구기관들이나 지역 주민들이 생활이 엄청 힘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소비가 더 하락하게 될 겁니다. 또 전반적으로 관세를 때리기 때문에 물가가 떨어지지 않잖아요. 이것도 작년에 다 말을 했어요. 파월이 트럼프 정부에 협력할 가능성은 되게 적다. 뭐 여러 가지로. 그래서 올해는 금리 인하가 없을 확률이 더 높습니다. 다 높다고 생각하고요. 이게 설상가상이죠,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 주가들이 다 주르르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리고 이게 글로벌 공급망 속에서 미국 주가가 왜 이렇게 갔냐를 제가 또 앞에 여러 제 안경 뒤에서 쫙 원리 설명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게 다 창원 문 닫고 무역보호로 가면은 미국 주의성이 이렇게 홀로 좋아지는. 왜냐면 이게 다른 나라가 전쟁하고 다른 나라가 싸워야 불안정해야 미국 달러 안전자산으로 가는데 지금 이런 식으로 가면은 트럼프가 일단 전쟁을 다 멈춘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달러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가 어떻게 될까? 그리고 금리 인하를 안 한다. 그럼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죠. 앞으로 어쨌든 이런 것들이 금융성이 좋아져야 미국 사람 느끼는 또 효용함수가 올라간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그것도 앞에서 다 설명드렸죠. 다른 안경투 유튜브에서. 그러니까 미국은 금융성 좋아져야 미국 사람 느끼는 이 국민의 이 생활질이 올라가는데 그게 안 올라간다 이러면 양면에서 타격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개인적으로 우리가 국가기구로 생각하지 말고 미국, 중국 모두 이런 정치 이데올로기 다 떠나서 저는 일론 머스크나 이 트럼프 이 개인적으로 이 두 사람 봤을 때 대단하다고 봐요. 그렇게 쉴 새 없이 일하고 자지 않고 일하고. 근데 앞으로 지켜봐야 되죠. 일론 머스크는 과연 무엇을 위해서 저러고 할까? 대의적인 명분도 있겠지만 또 사적인 명분은 없을까? 앞으로 이 잘린 다 공무원들 자리에 누가 채워질까? 어차피 또 공무원을 뽑아야 되잖아, 앞으로. 그 뽑을 때 또 그 도지팀이 동의해야 뽑는데요. 그러니까 자기네 사람으로 다시 또 채워놓지 않을까? 결국 그 뒤를 다시 들여다보면 이해관계 싸움일까? 또 멀게는
월가의 유대인 자본에 대한 싸움이라고 해요. 민주당이 지켰던 그 월가 유대인 자본들이 전통 기득권 집단들이 일론 머스크 하는 모든 이런 파격적인 개혁과 기업의 룰을 깨는, 시장의 룰을 깨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 많은 저항을 하니까 그림자 정부라고 하잖아요. 앞에 워싱턴 정부가 있지만 그 뒤에 그림자 정부, 그 그림자 정부를 움직이는 이런 우리 보기에 어마어마한 힘이 있는 연준까지 손을 대겠다고 하잖아요. 연준이 경쟁되는 화폐 발행국을 만들겠다고 하잖아요. 그게 가상자산, 가상화폐. 그러니까 대의적인 면보, 소위적인 면보 쭉쭉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켜보죠, 뭐. 그때마다 제가 나와서 또 설명드릴게요. 네. 오늘도 또 우리 안녕하 경제투자 유튜브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요. 항상 응원의 댓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